저는 캐롯맘 교육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초3, 초1의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학원장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동아북스의 강희견 실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출판에서 초등 교과서 또 참고서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강희경 실장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함께 요새 가장 많이 핫한 얘기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능 1등급, 수능 국어 1등급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초등 교재 중에 가장 핫한 교재가 무엇이죠, 어머님들? 빠작. 당연하죠. 당연히 네. 다 빠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작 편집장님과 함께 수능 국어를 위해서 비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님들 요새 28년 대입제도 개편하는 데에서 엄청 많이 공부들 하고 계시죠.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맞아요. 신문기사에서도 연일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동아북스에서 생각하셔서 어떻게 대입제도에 대해서 해석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입제도가 바뀌는 걸 알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대입이 왜 28학년도에 바뀌게 되느냐 하면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 이의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의개정 교육과정으로 고3까지 수업이 다 끝나는 그 시점이 28학년도 수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의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수능제도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교육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크게 핫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랑 연동해서 25년도에 초등 3, 4학년이 드디어 새로운 교과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중에 일단은 디지털 리터러시, 문해력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게 수능에 대한 방향성이잖아요. 맞아요. 수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의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가 뭘 중심으로 바뀌느냐 하면 첫 번째는 문해력,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문해력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들어오면서 초등 국어에서 올해 3, 4학년부터 내년 3, 4학년부터 매체 단원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체에 대한 것이 중요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와 작문에 대한 그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서라는 거는 어머니들께서 독서 그러면 문학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쵸. 독서는 문학과 비문학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비문학 독서가 중요한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고요. 요게 수능과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28학년도 수능을 가면 현재 수능은 공통교과와 선택교과가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보면 국어에서 독서와 문학, 여기서 독서는 비문학이거든요. 비문학과 문학은 공통이었는데 이 중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8학년도 들어가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공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문법을 못해서 우리 아이는 매체를 몰라서 우리는 이거 선택했어.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통으로 다 바뀐다. 두 번째 더 큰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과냐 문과냐의 성향에 따라서 혹시 3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는 어떤 문과, 이과? 문과인 것 같습니다. 이과여야 할 텐데요. 그런데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사회 과목에서 2개 또는 과학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능 제도인데 28학년도 가면 공통과학, 공통사회 둘 다 선택 없이 다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크게 바뀐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초3 아이도 오늘 사회랑 과학 시험을 저희 아이는 이제 사립초 다니다 보니까 매번 시험을 보는데 오늘 사회과학 시험 보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네. 3학년, 특히 3학년이 사회과학 처음 배우는 맞습니다. 학년이라서 어머니들도 되게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휘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도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원을 입시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능 국어는
그 비문학 지문이 항상 맞아요. 킬러 문항에서 1위부터 제일 오답률 맞아요, 높은 뭐 5위까지 다 차지하는데 특히 우리 수능국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업 준비한다고 밤을 꼴딱 새신다고 하시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네.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게 목소리만 출연하실까요, 선생님? 가장 어려운 지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셨죠? 경제하고 과학 지문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경제는 사실 초등학교 때도 애들이 사회에서 어려워하고요. 네. 중학교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교과 중에 하나가 경제. 경제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돼서 경제. 그 다음에 대입에서도 아이들이 현재는 선택이잖아요. 네. 사회 선택 중에 기피 과목 1위 경제.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사회문화나 뭐 윤리와 사상 뭐 네, 이런 거 맞아요. 선택하지 네. 경제 선택 안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까지 좌지우지하게 생겼다라는 게 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회과학 과목이 초3부터 쭉 네. 배워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개통의 그 나선영 학제의 맞아요.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어머니들께서 나선형 학습이라는 거는 이미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수학에서 나선형이다 그러면 어머니들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한 자릿수 덧셈 뺄셈 하다가 그 다음에 두 자릿수 덧셈 뺄셈 하다가 세 자릿수 그 다음에는 분수 덧셈 뺄셈 소수 덧셈 뺄셈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근데 얘를 잊어버리기 전에 또 배우고 잊어버리기 전에 또 배우고 하는 그런 나선형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이 나선형은 나선형인데 너무나 굵은 원통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4학년 때 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얘를 6학년 때 배우거나 그쵸. 아니면 중1 때 배우거나 그쵸.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왜 어렵냐? 경제를 한번 배웠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3, 4, 5, 6 계속 경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경제가 나왔다가 다 까먹었는데 중학교 가서 경제를 또 배워요. 그런데 중학교도 한 학년 때 배우고 맞아요. 그 다음에 한 학년 배우고 나면 나머지 2개 학년 안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또 배워요. 맞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선형은 나선형인데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또 배우는 거죠. 진짜로 아이들이 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다 그래요. 맞아요. 저 이거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요?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원장님이 제일 많이 느끼실 맞습니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차곡차곡 항상 그 학년의 과정들을 이제 곱씹어서 아이들이 좀 맞아요. 몸으로 체화시키는 과정들을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입시나 뭐 대입, 네, 이 네. 개정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보고요. 제가 아이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도 뭐 저희는 HME 국어를 항상 매년 같은 네네네. 기간에 내보내는 편인데 아이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벌써 국어 문법을? 이게 엄마 입장이거든요. 원장님 학원에서는 혹시 문법 몇 학년부터 해야 된다고 권하세요? 저희는 네. 제가 영어 네네. 학원의 입장에서는 문장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히 바로 같이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오. 네, 이게 영어와 국어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네. 국어는 어릴 때부터 말을 이미 써버렸잖아요. 그쵸. 문법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언어를 써버렸는데 이걸 뒤늦게 규칙을 찾으려고 하니까 네. 애들이 어려운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영어는 그냥 처음부터 규칙을 찾고 언어를 맞아요. 배우면 되는데, 예, 그래서 국어가 문법에 애들이 어려운 게 나는 규칙을 몰라도 말을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규칙을 찾으래? 맞네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문법을 안 잡으면 아까 제가 사회과학 얘기한 것처럼 문법이요 어느 학년에 약간 집중되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리고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실 텐데 고등학교 가면 문법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정말 없어요. 네, 정말 없어요. 그래서 뭐 학원 하시니까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맞아요. 가장 특강을 수강 신청을 많이 하는 1위가 바로 고등 국어 문법입니다. 그죠. 엄마들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고1 올라가기 전에 문법을 끝내지 않으면 문법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다. 그런데 애들이 문법 문제에서 다 틀린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28년에서 바뀌는 수능이지만 그 전 27년 대입까지는 아이들이 언매랑 화작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극상위권 아이들은 다 언매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놈들이 그죠. 네, 결국은 극상위권이 되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어릴 때를 돌아다 보면 문법 공부를 일찍 잘한 시작했더라고요. 거죠. 맞아요. 네. 여기서 어머니들께서 언매가 왜 문법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맞아요. 표현을 또 제가 막 언매 이렇게 해버렸네요. 네네. 네. 네, 원장님 언매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저희 선생님하고 함께 있는데 언어와 매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매체보다는 언어의 규칙, 그러니까 문법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언어가 왜 문법이지라고 하실 텐데 문법이 하위 구조로 지금 네. 예, 두 가지가 있죠. 화법과 언어가 있는데 네. 화법은 음성의 어떤 네. 그 규칙이라고 보면 언어는 우리 말 그대로 문자의 법칙. 그쵸. 예, 네, 맞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의 규칙이 그치. 바로 이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문법이라기보다는 문장의 법칙.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두시고, 이거는 아이가 글을 읽을 때부터 네. 바로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 네. 어려운 거 아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맞아요. 네. 아까 화법도 문법이라고 얘기했는데 화법이라는 게 듣기 말하기 영역이거든요. 네네. 듣기 말하기에서 제대로 말하기, 제대로 듣기가 다 문법과 연결이 되어 있다. 즉 문장의 규칙이다라는 거. 원장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별표 쳐놓고 갈게요. 그러면 초등 교과서에서는 제가 체감하기에는 문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어머니들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고등학교 가서 문법이 중요한 건 알겠어. 맞아요. 근데 초등학교부터는 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초등 교과서 참고서를 개발을 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의개정 초등 네,교과서 개발도 담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의개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의개정에 여러 개들 중에서 국어에 특히 문법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네.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네. 내년도 3, 4학년 되는 어머니들 특히 잘 들으시면 내년도 3, 4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문법에 분명히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단어의 의미 관계, 단어 분류, 문장 짜임, 높임 표현, 지시 접속, 태도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문법인 거 알겠지만 아이들 교과서에서 못 찾겠어요? 당연히 못 찾아요. 네. 왜 못 찾냐면 대부분의 초등국어 교과서에는 개념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문법적인 언어가. 그래서 없다고 자꾸 느끼나 봐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어. 진짜로 배우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거를 개념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주면 다 이해하는데 어머니들은 개념어만 이해하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은 개념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에서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비슷한 말 또는 반대말이라는 게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반대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중학교의 문법으로 들어가면 뭐로 바뀌느냐? 뭐로 바뀔 것 같아요? 비슷한 말. 비슷한 말? 유의어. 유의어. 그렇죠. 반대말? 반이요. 그런데 수학에서도 그런데요. 네모넣기를 하라 그러면 애들이 답을 찾는데 걔가 기호로 X로 바뀌면 답을 못 찾아요. 맞아요. 중학교 가서. 맞아요. 네, 어. 체감하시죠, 어머니들. 맞아요.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비슷한 말을 찾으라 할 때는 잘 찾았는데 유의어를 찾으라 갑자기. 하니까 맞네요.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초등 문법과 중등 문법의 괴리가 있을 뿐인 거지 초등에서도 문법을 공부한다. 5, 6학년 올라가서도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 소개 못 시켜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캐럿맘이 아, 저를 너무 초대해 좋습니다. 주시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을 기대하게 그럼요. 하시나요? 프로 방송인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능국어 수업하신 선생님하고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목소리 출연 부탁드릴 건데 지금 현재 선택 언매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가 어떤 문제죠? 문법에서? 문법에서 단어 분류하는 걸 많이 틀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뭐 합성어, 파생어 이런 개념을 그쵸. 잘 몰라요. 합성어, 파생 어려워해요. 네. 그게 보통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네, 중학교 교과서에는 그렇게 막 심오하게 나오지 않는데 고등학교가 가면 그 심화 과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내신에서도 항상 네,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에서도 합성어 파생어가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저는 못 느꼈죠? 네. 이게 이런 용어를 안 배우고 그러네. 애들이 네. 야 이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봐. 그러면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합성어와 파생어를 분류해봐. 그러면 아까 유효 반이요 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맞네요. 네. 그리고 단어가 점점 심화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초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법은 초등과정부터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초등에서 문법을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건 수능 범위까지 놓고 봤을 때 총량이 존재합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게 사실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한 학습량에 대한 미리 베이스를 좀 깔아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공부를 다 잊어버리고 중학교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초등 때 공부한 거에 총량에서 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장에서 그죠.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어머니들께서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총량이지만 좀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에서 문법은 꼭 필요하다.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는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내신이라는 게 있고 아이들이 이제 정량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점수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단어평가가 이제 4학년 때부터 있기는 한데 시험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법을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이제 원장님이 되게 좋은 말씀 주셨는데 문법이 뭐라고 하셨냐면 문장의 규칙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단 예시를 보여주면 이 예시를 통해서 문법을 다 이해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려고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을 시켜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너 공을 차다, 밥을 먹다. 근데 공을 차라. 되죠? 이게 명령문이잖아요. 공을 차라. 우리 공을 찾아. 되죠? 이거는 되죠. 청유문 되잖아요. 그런데 형용사에서 예를 들면 오이가 길다. 길어요. 길다와 차다를 구분을 못해요. 못하는데 오이가 길어라. 그렇죠. 오이가 길어라. 안 되죠. 안 되죠. 명령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말을 해보면 알아요. 오이가 길어라?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러면 규칙이 서로 두 개가 다르구나. 오이야 길자. 안 되죠. 안 되죠. 오이야 길자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규칙이 있고 얘는 이런 규칙이 적용이 안 되네. 이걸 이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규칙이 다 적용되는 거는 동작과 관련된 동사고 이런 규칙이 다 적용이 되지 않는 거는 어떤 형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아이들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초등에서 문법을 처음부터 동사는 동작과 뭐 행동이야. 뭐 형용사는 어떤 형태와 수량이야. 뭐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형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애들 한자어 모르거든요. 형태가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초등에서는 원장님 말씀처럼 그 규칙을 아이들이 예시 속에서 구분하고 발라내면서 이런 규칙이 있네?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선생님이 엄청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현장에서 맨날 이제 이 친구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과서 이미 다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은 없었을 뿐인 거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문장의 규칙들을 계속 예시를 들어가며 재미있게 학습을 해서 쌓아가야 되는데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확인 학습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진짜 제가 이거를 오늘 방송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가장 좋은 또 문제집이 동아북스에서 나와 있는 빠작 시리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문법 빠작에서도 이제 문법 교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가장 메인 주제는 아무래도 비문학
네. 그 내용이겠죠. 맞아요. 그죠? 문법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주실 거죠? 네네네.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독서 학습. 아까 얘기하셨는데 문학, 비문학 그냥 다 읽어내는 거. 그게 독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고등 교과서에서 독서는 이제 비문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헷갈려하세요. 맞아요. 네. 책을 읽는 게 독서 아니야? 네, 막 이러다가 고등 과목에 독서 이러면 그게 비문학이라고? 그게 왜 비문학? 맞아요. 라고 하세요. 그래서 네.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혼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독서는 그냥 읽어내는 거.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빠작에서의 독서는 또 비문학 영역이 가장 네, 크게 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비문학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초등 비문학 독해가 이제 제가 영어 학원에서는 그걸 넌픽션이라고 하고 픽션과 분류를 해서 아이들 이제 비문학 독해를 되게 중요하게 시켜요. 근데 이거 정말 사실적 이해라든지 추론적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어머니들께서 저희 책 만들고 나서 후기 쓰실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초등서부터 무슨 문제집이야. 맞아요. 초등은 책을 많이 읽으면 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진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책을 막 하루에 한 권씩 읽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책 한 권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 내용 요약해봐. 그러면 애들이 요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요약 부분이거든요. 요약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약을 못한다? 그러면 그 책은 읽었다라고 하기가 어렵다. 어머니들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거, 정량적인 거 말고 어떤 질적인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중에 비문학 독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잡지도 많이 읽고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지리 관련된 단행본 많이 읽고 뭐 만화책도 많이 읽는다. 우리 아이는 아는 지식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비문학 독해가 왜 어렵냐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론적 이해, 사실관계 파악 뭐 이런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문학 독해를 읽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애들이 계속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읽어내요. 그죠. 읽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아이들이 방법을 알고 읽으면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 별표 5개네요. 방법을 알고 읽어라. 네. 방법을 알고 읽어내야 돼요. 네. 먼저 하나의 비문학을 읽을 때 이 비문학의 핵심 문장이나 키워드를 찾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죠? 현장에서. 네,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긴 글 말고 짧은 글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짧은 글 안에서 핵심 문장이나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문단별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문단은 핵심 내용이 뭐다, 2문단은 뭐다, 3문단은 뭐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돼요. 이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 또 많이 얘기하시는 거 있어요. 어휘. 아, 맞아요. 어휘를 몰라서 못 읽어내요라는 얘기. 맞습니다. 그죠. 영어도 그렇죠. 애들이 단어를 몰라서. 그래서 단어에 또 집중하기 시작하면 흥미를 잃어요. 그죠. 어휘가 제가 이제 아이들 현장에서 보니까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고 어휘가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어휘가 있어야 계속해서 글을 읽어내는 끈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휘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글을 먼저 읽힐 것이냐, 어휘를 먼저 학습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항상 저희도 과제고 숙제예요. 그런데 어머니들 그 수능 시험 볼 때 모르는 어휘에 닥쳤을 때 애들이 사전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큰일 나죠. 네, 진짜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가 나와도 이 글의 내용을 전체를 파악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어휘의 뜻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는 이 어휘의 뜻을 네, 그 다음에는 어휘의 뜻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방법이 나왔네요. 네. 글을 먼저 읽어서 읽음으로써 그 어휘에 대한 어떤 바이브를 좀 느껴보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끝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몰랐던 어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도
저는 그렇게 학습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는 편인데 제가 영어 학습은 잘 몰라가지고 잘못 추천했다 큰일 날까 제가 봐. 좋은 교재를 써야 되는 네.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좋은 교재에는 그 플로우가 담겨져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있고 네. 그게 빠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네, 이거는.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문학 독해 학습을 엄마들한테 이게 또 비문학 독해 학습 이러면 또 어려워요. 엄마들이 느꼈을 그죠, 때. 그죠. 그죠. 그래서 문학이 아닌 것들을 아닌 글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문이 아니라 발췌본이나 네, 좀 맞아요. 단문 위주로 네. 정확하게 읽히는 네, 훈련을 네. 해라. 네, 근데 아까 맞아요. 핵심 키워드 네, 맞아요. 그리고 문단의 요점 네. 한 문단마다의 요점을 네. 정리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훈련을 시킨다. 네. 그러면 제가 그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제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글의 주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 지문이라든지 과학 네, 지문일 맞아요. 때 맞아요. 이때 또 우리 아이들은 좌절하고 엄마들은 또 갑자기 아이랑 같이 네. 열심히 이 비문학 독해를 하다가 또 다시 주춤 네. 못하게 되는 과정이 네. 요때 벌어져요.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장님? 네. 이제 지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어려운 지문에 맞닥뜨렸을 그렇죠. 때, 네, 이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은 지루하고 재미없고 하기 싫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재를 학습하는 중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한 번은 건너뛰고 다음 흥미 있는 걸 한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된 다른 배경 지식들을 좀 쌓고 나서 본다라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그렇죠. 싶고, 배경 지식은 진짜 네. 말해 못합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읽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웠던 지문은 기억을 못 해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흥미가 있었던 거는 뇌에 기억을 하는데 흥미가 없었던 주제는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모든 지식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원리가 어떤 규칙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로 집대성한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교과의 모든 개념은 국수사과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는 사회교과서나 과학교과서 또는 기타 다른 교과서와 접목을 시켜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는 그런 방법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내기 어렵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아이 야단치지 마시고요. 감안하시고 아이랑 같이 읽어보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같이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글을 이해하는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과서를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아이랑 복기하고 노트해놓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또 결국은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는데 또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였는데 맞아요. 아이들이 그 지문에 대한 흥미도가 생기려면 배경 지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배경 지식을 다양하게 아주 골고루 가져가기 가장 좋은 건 저는 공교육 과정의 교과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비문학을 잘하려면 지금 매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사회과학 교과서의 텍스트를 잘 읽어놓고 잘 이해해놓고 있으면 이런 빠삭이 비문학 지문 읽다가 좌절하지 않고 이거 나 아는 내용인데 이거 재밌는데 맞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러려고 빠삭에서 신간을 하나 내셨죠.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꾸 엄마들한테 지름길을 막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제 릴스에 이렇게 보시면 수능 국어 잘하시려면 사회과학을 잘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정말 제가 되게 즐겨보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요. 뭐 거기 채널에서도 전문가님들이 모두가 얘기하셨어요. 사회과학 교과서부터 읽어라.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컸는데 첫째를 키울 때 제가 몰랐던 거를 둘째한테 적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이가 둘뿐이 없어서 만약에 셋째가 또 있어서 초등학생이 있다 그러면 나라면 공부를 이렇게 시켰겠다 라는 게 녹아져 있는 게 사실은 빠작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많이 읽히는 건 맞는데 교과서가 요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고 교과 내용이 어머니들 그 사회과학이 3학년 때 맞닥뜨렸을 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회 3, 4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개념이 없어요.
교과서 안에. 우리 아이가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놀기만 해요. 활동만 해요. 뭐 만들어보고 그려보고 막 이런 것만 하거든요. 5학년 가면 갑자기 교과서에 텍스트가 확 늘어나요. 맞아요. 그림 위주였던 그 갑자기 교과서가 맞아요. 배신감을 느껴요. 저희가 그죠, 5학년 그죠. 교과서를 그죠,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3학년 사회에서 노는 줄 알았더니 5학년 사회에서 갑자기 글밥이 많아지는데 맞아요. 3학년 때 배운 거를 다시 짚어준다는데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요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에 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익히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그와 관련된 사회 현상이나 어떤 과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교과서가 이해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빠작에서 나온 교재가 무려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빠작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교과서를 학년별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비문학 책을 냈어요.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정말 이건 진짜 엄마의 마음을 아셨다. 네.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우리 아이랑 어제까지도 씨름을 했거든요. 오늘 시험을 봐야 되니까 사회과학을 교과서가 안 친절해요. 맞아요. 저는 사회과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불친절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가 동물의 한 살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이 이제 침식 퇴적작용인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고체 기체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어휘를 하나하나를 다 그 개념의 추상어들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시 문장이나 글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죠, 그죠. 네, 그 글들을 같이 이렇게 맞아요. 읽혔으면 좋겠다는 네네네.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들이 사회과학과 국어를 조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먼저 사회과학 배경 지식이 쌓이면 국어가 쉬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국어의 지문을 잘 읽어내면 다시 사회과학이 쉬워져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닭이 맞아요. 먼저냐 지금 아까 계속 그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책은 학년별로 다 있나요? 지금 현재 네, 통합사회 지금 통합과학이? 저희가 3, 4, 5, 6학년 4개 학년에 네, 3학년 통합사회 한 권, 통합과학 한 권, 4학년 통합사회 한 권, 통합과학 한 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의계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의 내용과 매칭을 시켜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서야 내주신 거예요. 저희 이제 이의계정이 4학년 됐는데. 이의계정이 내년에 적용이라서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제가 지금 4학년이 됐는데 네. 3학년 거부터 풀리려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네. 3학년 왜냐면 사회과학은 어쨌든 나선형 학제라서 맞아요. 다 계속 네, 반복이 맞습니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3학년 거를 겨울방학 때 또 이제 이제 3월부터는 4학년 거 이렇게 네. 들어가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일단 저는 어머니들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사회과학의 그 나선형은 굉장히 크게 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국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5학년이니까 5학년부터 시작을 해야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의 배경 지식을 쌓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과학의 어떤 나선형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져보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학년과 상관없이 그쵸. 3학년부터 찬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구나라고 느끼려면 조금 수준을 낮춰서 풀어야 흥미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빠작은 학년을 네. 낮춰 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아이가 풀다가 멈추는 네. 것보다는 네. 꾸준히 풀게 하려면 자기의 수준하고 자기의 흥미도랑 딱 맞아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그 학년이라든지 뭐 몇 학년까지 선행해야 이런 거에 조금 비문학 독서만큼은 조금 초월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변 그 직원들한테 많이 해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한테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보면 책에 그런 게 나와요. 몇 개월 되면 뒤집기 한다. 몇 개월 되면 기어간다, 뭐 긴다, 뭐 몇 개월 되면 뭐 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마다 발달 상황이 맞아요. 다 달라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못 기다려주면 엄마들이 못 기다려주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 과정은 어머니들이 기다려줘야 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초등 때 제대로 쌓이지 않았는데 중등 선행, 중등책, 고등 선행, 고등책을 먼저 하기보다
보다는 초등은 다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3학년 책 보는 거 창피해가 아니라 3학년부터 다져간다. 지금 다지지 않으면 중학교 가서는 절대 다질 수가 없어요. 와, 여기 선생님도 나와 계시겠지만 중학교 가면 내신이 진짜 빨리 돌아와요. 아, 그럼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고요. 네.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다음 학기 중간고사고요. 막 이게 진짜 빨리 돌아와요. 맞아요. 그래서 초등 과정은 어머니들 느긋하게 좀 다져가면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빠작 같은 경우는 하나 풀리고 저는 안 버릴 것 같아요. 지문을 다 수집해 놓을 것 같아요. 지문들도 제가 읽어도 재밌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빠작 절대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문 계속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단행본 읽듯이 계속 읽으면 아이들이 잊어버렸다가도 또 생각나고 재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문만큼은 네. 이번에 빠작의 신간이 저는 와 이거는 너무너무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진짜 성관이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탄탄하게 해온 아이들은 공부의 양이 축적이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진짜 천하무적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간이 정말 아예 이렇게 문법 그리고 통합과학 그리고 통합사회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멀리 막 그렇게 헤매시지 않으셔도 되게끔 너무나도 가이드까지 친절하기 때문에 이걸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문제집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마자부터 지금 댓글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몇 학년부터 풀리면 되냐 해서 질문과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Q&A를 한 뒤에 한 5분 정도 가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머님들 막 너무 궁금하신가? 몇 학년 거부터 풀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래서 문법이랑 통과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이제 문법 교재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머니. 어머니래요? 저 어머니 많고요. 네. 문법 간단하게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부터 문법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법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초등과 중등과 고등의 문법 학습 방법이 다르다. 초등은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언어 습관에서 또는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에서 규칙을 찾아서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넘어가야 되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말 것. 중등 올라가기 전에 문법을 한 번 더 봐야 된다. 이때는 예비 중등 교재로 문법 교재를 꼭 보셔라라고 하고 싶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고1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문법 특강 꼭 들어야 되고 그때부터는 실전 문제 중심으로 문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초등교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총 8개의 장 51일 학습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2쪽분이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볍네요. 문법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 페이지는 어머니들을 위한 페이지예요. 어머니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까먹었다라고 표현할 뻔했네요. 품사라는 거를 보면 품사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 안에 뭐가 있었지라는 거를 어머니들께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딱 보시면 안 잡힐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동사의 활용형이 나와 있는데 일어난다, 일어나라, 일어나자, 일어나서 뭐 이런 식의 이 활용형에 따라서 또 저희가 형광펜 색깔이 다 달라요. 이 형광펜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예시를 먼저 아이랑 읽어보면서 아이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형광펜이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질지 다시 개념으로 모아서 개념을 한번 익히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루에 이렇게 딱 2쪽씩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문제도 아주 간단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 예시를 묻는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장을 학습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2쪽, 딱 2쪽. 아이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쓰기가 있어요. 아까 문장 표현이라고 하셨잖아요. 문법은 곧 쓰기고 말하기고 듣기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게 문법이구나 라고 쉽게 느낄 수 있게 해놓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안 넘어가지네요. 요렇게 그림으로 아이들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 놓았어요. 여기 보면 제가 좀 찝어놨는데
우리, 셋은 친구다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안에 문법적인 요소가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 대명사, 셋, 수사, 그 다음에 친구, 명사.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있다. 문장의 규칙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51일 학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작했으면 좋겠는 권장 학년은 문법 교재는 몇 학년부터일까요? 저는 지금 만약에 자녀가 5학년 올라간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어도 6학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예비교재를 꼭 한 번은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5, 6학년 엄마들 진짜 발표 10개네요. 네. 그죠? 5, 6학년 네. 엄마들이 주로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6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한 번도 문법을 안 해봤다. 그러면 빨리 이것부터 시작하고 중학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집 내용을 보니까 엄마가 조금만 미리 사서 아이보다 먼저 숙지를 하시고 들어가면 너무나도 친절하게 아이한테 가이드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쉬워서 엄마들이 문법 난 못 가르쳐야 할 텐데 아니에요. 엄마들 다 가르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네. 엄마들 먼저 하루에 2쪽. 하루 2쪽. 문제 푸는 것보다는 앞에 내용들 아이랑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봐요. 그러면 통합사회라는 통합과학 교재도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회과학은 사회과학과 국어 공부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 사회과학 교재는 이거 사회책이야? 과학책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국어, 비문학, 독해 교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거를 이 안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딱 펼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3, 4, 5, 6학년 전체 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사회를 보면 사회편에는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일반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 경제, 법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일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년별로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집중 비문학 훈련서다. 사회는 통합사회는 과학은 여기 보시면 물질, 생명, 운동과 에너지, 지구와 과학. 마지막에 어머니들 생소한 게 있을 거예요. 과학과 사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계정에 새로 들어온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편제가 되어 있어서 과학 집중 훈련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바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빠작 풀어보신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빠작은 하루 4쪽 구조입니다. 4쪽 구조이고요. 비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 읽기 훈련이에요. 그쵸. 네, 훈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어내는 거에 대해서 빠작에서는 항상 그 다음 페이지에 훈련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구조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 내용이하고 맞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비문학 문제는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추론적 이해,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요 4가지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적 이해라는 건 어머니들 잘 아시겠지만 핵심어 찾아라, 세부 내용 좀 맞는 것 찾아라. 이거는 요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풀어내는 사실적 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는 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논리적으로 파악해서 이 글을 추론해내서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추론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 이해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이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찾아내는 거고요. 반박을 하거나 창의적 이해는 새로운 글이나 새로운 내용에 적용을 시키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적용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제대로 읽고 비문학 문제 유형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다 담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지금 내용을 가져왔는데 거제와 부산을 연결하다 해서 어떤 지리적 특성에 대한 문제예요. 요거 거가대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가봤습니다. 엄청 좋다던데. 네, 여기 보면 거가대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거가대교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고요. 지리적으로 거가대교가 왜 생겼는지까지 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읽고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요 뒤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라는 저희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한번 짚어져 있어요. 거가대교와 같이 다리는 인문환경이다. 그런데 이 인문환경이 왜 생겼냐면 자연환경 때문에
어떤 자연 환경이냐? 거제도라는 섬이 우리나라의 서쪽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동쪽으로는 육지로 연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가대교가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사회 용어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탄탄한 구성인데요. 네, 이 네 쪽은 버릴 게 없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층 문제 풀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층과 관련된 거 제가 하나 더 네, 하필이면 제가 찝어왔는데 원장님께서 지층 네.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네, 제가 네. 요 페이지를 딱 펴려고 다시 네, 준비를 네, 네. 했습니다. 여기 지층 보면 지층의 나이를 구분하는 방법. 층층층층이 쌓여 있는 거에 나이를 구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방법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중에 가장 먼저 쌓인 게 뭐니? 맞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쌓여져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층리 구조가 나오든 아, 얘가 1층이야, 얘가 2층이야, 얘가 3층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관련 지문을 읽고 배경 지식을 쌓고 다시 한번 교과 내용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 네 쪽만 네. 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새 수능 국어에서 우리가 킬러 문항 배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일이 벌어진 게 현장에선 선지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 책만 읽히고 싶어 하시는 초등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문제집을 벌써부터 비문학 독해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 근데 저는 지금 이 문제집의 그 플로우를 보면 안 풀리면 안 돼요. 그죠? 아까 보면 구조 이해라든지 맞아요. 사실적 핵심 네. 이렇게 아이들이 선지를 벌써 고르고 거기에 빈칸에서 표를 네. 채워보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보는 이 구조를 아이들이 늦어도 저는 진짜 늦어도 초4부터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엄청나게 듭니다. 네. 저는 책은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정독을 하는데 방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을 읽긴 읽었는데 내용을 요약하지 못한다? 이 아이는 안 읽은 거다. 그러면 훈련은 짧은 지문, 이런 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긴 독서까지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기다려달라. 훈련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빠작 교재 너무 많잖아요. 네, 시리즈가. 맞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활용 가이드는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다 좋아요. 문법도 네. 좋죠. 뭐 사회과학도 좋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독해 교재만 지금 현재 5권이 됩니다. 한 학년이 공부해야 되는 네. 독해 교재가 이제 어휘 독해라는 교재가 있고요. 네. 비문학 있고 문학 있고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5권으로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어휘 학습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흥미있게 접근을 하려면 어휘 독해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휘 독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독해 지문 안에서 중요 어휘를 뽑아서 그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추가적으로 학습하게 되어 있는데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어, 한자성어, 속담, 관용어. 그래서 관련된 언어들을 다시 한번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짚어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어휘 독해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네. 두 번- 어휘부터. 네. 두 번째는 문학과 비문학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어.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문학은 쉬워요. 우리의 책 많이 읽었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문학 작품은 사실 갈래별로 감상법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소설이라는 거는 그 소설이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비문학 문학 교재에 들꽃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어요. 고학년에 올라가면 이 들꽃이 전쟁 이후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6.25 전쟁은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나기 제 나이를 밝힐 수 없으니까 네. 뭐 한 20-30년 전 일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이들에게는 반세기 전 그쵸. 일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먼 과거의 일이라서 이 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 갈등 상황, 성격을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고 이 문학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문학을 꼭 하셔야 된다. 문학, 비문학 2개 같이 동시에 하셔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집중 훈련을 통해서 사회과학까지 한 번에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빠작이 1일 4쪽 구조예요. 네. 그러면 보통 한 50일 정도 한 건을 푸는데 30일. 30일. 그러면 순서가 어휘를 먼저 하고 네. 문학과 비문학을 같이 네. 동시에 진행하고 네. 그 다음에 통사, 통가로 들어가면 네. 5건이니까 5개월이네요. 아, 네, 5개월. 5개월 정도면 그죠? 진행이 되고요. 한 학기 잡으면 되겠네요. 네. 충분하네요. 네, 충분합니다. 저랑 아이만 열심히 한다면요. 충분하고요. 네. 주변에 같은 독서 모임을 하면서 풀어보셔도 좋고요. 어머니랑 같이 풀어보셔도 좋고요. 또는 요 빠작을 가지고 하고 있는 뭐 학원 같은 데서 같이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한 학기 정도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하는 방법을 익혀서 쭉쭉쭉쭉 진도를 이렇게 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년에 대한 이제 네. 강박을 좀 벗어나셔라. 네, 네, 아이들이 네. 뭐 좀 흥미도와 수준이 딱 맞는 교재를 찾아내는 건 엄마애가 꼭 해주셔야 될 역할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치지 말고 꾸준히 루틴화 시켜서 네. 갔으면 좋겠다. 네. 제가 사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물을 통해서 질문을 좀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질문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몇 가지를 아주 좋은 질문들을 몇 가지를 받아서 제가 질문 받아놓은 거 딱 3가지만 질문을 좀 할게요. 자, 교재 활용 팁. 문제가 너무 많이 틀린대요, 우리 아이가. 빠작을 풀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봐줘야 될까? 너무 많이 틀려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문제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 문제마다 위에 유형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많이 틀리는데 틀리는 주로 유형.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를 좀 짚어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 아이가 그냥 다 틀린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우리 네. 아이는 추론에 약하거나 적용에 약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을 못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한다라고 했으면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쵸. 네, 네. 그래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중요한 문장에 아이들이 밑줄을 긋고 옆에다가 노트 하나 놓고 각 문단의 핵심 부분을 요약을 하는 훈련을 시켜서 우선 사실관계 파악을 먼저 시켜라 네.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유형을 어머니들께서 많이 보시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낯설거든요. 가이드는 줘야 한다. 네. 그래서 가이드를 주고 난 다음에 아이가 푸는 훈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2번째 질문은 네. 문단마다 그러니까 빠작을 풀리고 있는데 문단마다 정리해서 아이가 다시 말하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말하는 걸 하려면 아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옆에다가 핵심 문단을 한번 써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거조차 아이가 귀찮아하면 밑줄을 긋게 해주세요. 한 문단 안에서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을 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줄 그은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머니들께서 꼭 확인해 주시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질문 할게요. 그 빠작을 꾸준히 해온 엄마래요. 네. 그래서 문학 독해 뭐 다 풀렸나 봐요. 지금 60단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단계, 지금 6단계 풀고 네.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희 신간 푸시고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신간을 푸시고요. 네. 자녀가 만약에 중학교로 올라가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하면 중등교재로 연계해서 푸시고요. 네, 만약에 아직은 초등학교 5학년이다, 4학년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빨리 다 풀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등교재 연계해서 푸시되 빠작교재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빠작교재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단 요약, 핵심어 찾고 문단 요약하는 훈련 있잖아요. 이 훈련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4분 남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 너무 많은 질문이 와서 제가 이거를 신교재 너무 궁금해. 신교재는 문법,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부터 풀려야 될까라는 질문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어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하고 문학을 같이 풀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독해 교재를 좀 풀었어요 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먼저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네요. 네.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한 번 아이 양을 풀릴 때 시간을 체크해야 할까라는 질문.
이거 네. 놓칠 뻔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저는 시간 체크는 초등학교 때는 가급적 안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간을 체크하다 보면 정독을 하지 않고 속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속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대충 읽고 문제를 다 틀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학습을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 체크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내는 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문을 꼼꼼하게 안 읽으면 다시 시켜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초등학교 때는 정독을 해서 문제집을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저희만 난리가 난 게 아니라 네. 동아북스 채널에서도 지금 네, 네. 질문이 들어와서 예비초사 방학 추천 커리큘럼. 예비초 4학년 올라가는군요. 네네네. 저희 아이랑 같네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예비초사라고 하면은요. 저는 우선 3학년 거 먼저 다 풀고 4학년 거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3학년 거부터 할 거예요. 네, 네. 저희가 특히 그 어휘독해나 비문학 문학은 3, 4단계가 묶여져 있습니다. 3, 4학년께 3, 4단계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3, 4학년이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단계부터 찬찬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3학년 거는 복습 차원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넘어갔는지 복습 차원에서 4학년 거는 예습 차원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복습으로 3단계부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비문학이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비문학 독해만큼은 2단계부터 푸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초2인데 네. 초2인데 네. 비문학 반 정도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친구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초2면 좀 빨리 시작하셨네요. 네. 그죠? 한 번 더 풀리는 게 좋을까요? 초2라고 하면 저는 초2는 정말 잘 다져야 되기 때문에 1, 2단계에 해당되는 어휘, 비문학, 문학을 확실하게 다지고 3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3학년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져요. 아이들이 좌절하기 쉬운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찬찬히 정말 내재화시켜서 내 몸에 익히고 난 다음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정확하게 지금 1시간 됐고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네. 이 1시간이 진짜 빠듯했어요. 저 진행하는 내내 이거 1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갑자기 내용들을 마음 얘기할 수 졸이셨죠? 있을까. 네. 네.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빠작의 의도를 이 빠작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 대입 제도나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있었는지를 편집장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한 저는 제가 캐롯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제가 영광입니다. 이 자리가. 너무 영광이었고 네. 또 엄마들의 호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요거는 라이브 방송을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해서 한 이틀 정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놓치신 엄마들은 꼭 다시 보셨으면 좋겠고 또 동아북스 채널에다가도 네. 올라갈 거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 반응이 너무 좋으면 편집장님하고 저를 한 번 더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저희 어. 문법도 찬찬히 설명해드리고 사회과학도 찬찬히 설명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일단 이건 진짜 제가 진짜 진심이에요. 저는 저희 선생님하고도 항상 했던 얘기가 교재 중에 가장 좋은 건 빠작인 것 같다라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빠작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어머니들 너무 감사하고요. 라이브 놓치신 분들은 제가 이틀 동안 공개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